교과서 87쪽 전쟁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명나라의 상황, 조선의 상황, 일본의 상황을 공부하는 부분이죠. 먼저 명나라의 상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16세기 명나라의 상황은 북노남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북노남해. 그래서 북쪽으로는 몽골족의 침략에 명나라가 시달리고 남쪽으로는 왜구의 침략에 시달렸다. 이게 이제 북노남해 상황이죠. 북쪽에 이제 이 몽골계 부족이 이제 오이라트 부족이 통치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이 오이라트 부족의 추장인 에센이 명과의 무역에 불만을 품고 대대적으로 명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명나라 황제는 영종입니다. 이 영종은 이제 이 정통과 천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연호를 쓰게 되는데 환관 왕진의 건의에 따라서 명나라 영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오이라트 부족의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토목보라고 하는 이 베이징 북쪽에 있는 토목보라고 하는 곳에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황제 영종도 이 오이라트 에센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황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이라트 부족에 시달리고 이것이 이제 1449년에 토목보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타타르 부족이 또 몽골 초원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타타르 부족의 알탄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1550년에 바로 이제 이 베이징에 쳐들어와서 베이징을 포위하고 3일 동안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지른 후 철수한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경술의 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명나라는 북쪽으로는 몽골족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왜구의 약탈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왜구는 14세기 왜구가 있고 16세기 왜구가 있죠. 그 14세기 이제 왜구는 바로 명나라뿐만 아니라 조선도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토벌한 이유가 바로 이 14세기 왜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는데 사실은 이제 무로마치 막부는 출발부터가 57년 동안의 남북조 시대라 그랬죠. 남북조의 분열기라 그랬죠. 천황이 2명 나오는 남북조의 분열기라고 했는데 이 남북조 시대는 당연히 쇼군이 이제 전국적인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해서 이제 이 왜구 문제를 단속할 겨를이 없었죠. 그랬다가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장악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 황제 영락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고 그리고 이제 가만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무역 허가증인 가마부를 발급받아서 명과 이제 조공무역, 가만무역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명과 무로마치 막부가 조공 책봉 관계일 때인 15세기에는 왜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6세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 16세기에 이제 이 닝보의 난이라고 있죠. 닝보의 난. 여기 이제 이 강남 지방에 한자로 이제 영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닝보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이 1523년 명과의 무역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이 닝보에 온 일본 상인들끼리 서로 싸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닝보의 난 이후 명나라는 가만무역을 축소하고 이제 중단시켜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 밀무역이 명과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아예 이제 16세기에 이 왜구가 명나라를 약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명나라는 이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 이제 이 국력이 크게 이제 소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16세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리장성 사진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 만리장성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시황제가 이 만리장성을 이제 연결해서 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북방민족의 침략을 이제 방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이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것이 아니라 바로 명나라 때
이 북방의 그 오이라트나 아니면 이제 타타르 부족의 침략을 당하면서 다시 축조한 만리장성이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만리장성이죠. 자,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면 이 명중기 이후에는 환관 세력이 득세해서 정치가 부패했다. 여러분들 이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부터 환관에게 많은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이제 환관들이 이 황제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환관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정치가 이제 썩어 빠지고 향촌 질서가 해체돼서 국가의 기틀이 이제 크게 흔들렸죠. 이때 이제 이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정거장 아닙니다. 장거정이죠. 명나라 황제 만력제 때 내각 수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격인데, 이 장거정이 이제 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고성법,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과세액을 확인해서 세금 탈루를 이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금을 이제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일조 편법이란 뭐냐면은 당시 명나라의 여러 가지 조목의 잡다한 세금을 토지세인 지세와 그 다음에 인두세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인 정세로 단일화시켜서 지세와 정세로 단일화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일조 편법입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는 이제 은경제 시대로 이제 돌입했기 때문에 일조 편법을 장거정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가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청나라 때를 또 배우게 되는데, 청나라도 지정은제라고 하는 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일화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조 편법이죠.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호전됩니다. 장거정이 이제 사망할 무렵에 명나라에는 이제 10년분의 쌀이 비축되고 400만 냥의 국고, 잉여금이 쌓일 정도로 국가 재정이 이제 호전됐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아침에 지시를 내리면 저녁에 이 지방관이 봉행할 정도로 관료들의 이제 기강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거정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관료와 또 명청 시대의 지방사회 지배층인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또 역시 환관 세력의 횡포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16세기의 이제 명나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 88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16세기가 되면 사림이 이제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되죠. 사림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림이 훈구와 싸울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남으니까 쓸쓸하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동인과 서인들은 이제 서로 대립을 펼치면서 국론이 이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인에서는 또 뭡니까, 일본의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하고, 서인에서도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사실 이 서인과 동인이 일본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선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죠. 서인은 쳐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16세기 선조 때 그런 상황이고, 또 16세기는 이제 방납의 폐단과 이제 이 방군 수포제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이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농민들로부터 그 대가를 10배, 100배 불려서 받아 처먹는 그런 이제 행위를 우리가 이제 방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옷감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죠. 포를 내고 군역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군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군인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력이 매우 약화된 그런 상황이 바로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전기의 이 대외 관계를 보면,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원칙은 4대 교린이죠.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이제 교류한다. 이것이 이제 이 4대 교린인데, 그래서 이제 큰 나라인 명나라와는 이제 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인 일본과 여진과는 이제 교린 정책,
교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린 정책은 이제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죠. 그래서 14세기에 왜구가 이 고려와 조선을 이제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이제 토벌한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일본의 요구로 부산포, 연포, 제포, 그래서 이제 3포를 개항해서 교역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3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과의 교역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죠. 이걸 이제 3포 외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 일본은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을 약탈하게 되는데, 이제 뭐 사량진 외변이니, 특히 이제 16세기에 이제 을묘 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6세기에 을묘 외변을 계기로 삼포 외란 때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비변사를 이제 상설기구화로 만들고, 그리고 일본과의 이제 이 관계를 끊죠. 자, 이러한 연장선상 속에서 1592년 이제 이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전국적인 이제 지배권을 이제 확립을 해서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이 조공무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 오닌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오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쇼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자 각 지방에 힘 있는 영주들, 일본 말로 이제 다이묘라고 부르죠. 이 다이묘들이 서로 패권을 노리면서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자, 한자로는 전국시대, 일본 말로는 이제 센코쿠 시대가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한 120년 동안 이제 이 전개가 됩니다. 이 전국시대를, 센코쿠 시대를 통일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에서 최초로 이제 이 조총을 이용해서 바로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사실 이 조총은 당시 이 동남아시아 무역을 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우연히 이 규슈 남부의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표착을 해서 조총 2자루를 이제 일본 다이묘에게 이제 전달을 해줬고, 이걸 이제 이 개량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이용한 전술을 활용해서 통일의 이제 기초를 닦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이 통일을 눈앞에 두고 부하한테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암살당하죠.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1590년 전국 시대를,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는 160도 안 되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거죠. 자,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걸 이제 검지라고 불러요. 이제 토지를 검사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 세금 걷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여기 이제 석고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석고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생산력을, 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석, 한석, 두석 할 때 그 석이죠. 곡구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이 석으로 표시한 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과세와 병력 동원의 기준이 된 게 바로 이제 석고제죠. 고구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무기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걸 이제 도수령 또는 이제 도건몰수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분의 이동을 이제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던 하극상의 풍조가 이제 사라지고, 자, 그리고 무사는 자, 이 성에 거주하고, 성과 그 성 주변에 거주하고, 바로 이제 이 조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상공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자들은 그 성 아래 마을, 그래서 이제 이 한자로는 성하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일본 말로 쥐오까마찌라고 부릅니다. 쥐오까마찌. 그래서 무사는 성과 성 주변에, 조닌은 이제 이 무사의 생필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 아래 마을 쥐오까마찌에 거주하고, 농민들은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이 병농분리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 도량형 통일,
또 신분 이동 금지, 그리고 이제 이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함에 따라서 일본 근세 사회의 기초를 닦은 그런 이제 영웅으로 이 일본에서는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을 명령한 이제 오사카 성이죠. 나중에 이제 이 복원을 해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사카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생을 담은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유물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최초로 이제 전투에 이용한 나가시노 전투의 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직직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조총수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2분에 한 발 정도 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화승에 불을 놓고 방아쇠를 당겨 화약통에 이제 불이 붙으면 그 충격으로 이제 총알이 튀어나게 나가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총을 쏜 다음에는 이제 이 총 안에 뭡니까 그 화약 찌꺼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장전해서 한 발을 또 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발을 쏘는데 한 발을 쏘는 시간이면 우리 그 화살은 15발을 쏠 수 있을 정도이죠. 이것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연속 발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바로 이제 이 3열 횡대로 조총수들을 이제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조총수들은 이제 바로 이제 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서 이제 총알이 나가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조총수들은 이제 이 장전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세 번째 줄에서는 이제 다시 총의 안에 이제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고 총 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 발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긴 장전 시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다 노부나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조총을 철포라고 부릅니다. 철포. 철포는 이제 일본말로 대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철포도 없이 돌진하는 부대를 보고 무대포라고 부르죠. 무대포. 철포가 없다. 대포가 없다. 무대포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좀 땡겨본 거죠. 조총수들. 바로 이제 나가시노 전투에 여러 이제 이 다이묘들을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오사카성 내부의 초상화인데요. 이 직직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좀 잘 그려놓은 것 같죠. 원숭이처럼 생기고 눈은 아주 가느다라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일본 효고현에 있는 이제 히메지 조카마치인데요. 바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병농분리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지방의 그 다이묘 영주들은 이제 이 성에 살고, 이 다이묘와 이 주정 관계를 맺은 상급 무사들은 이제 이 성 바로 주변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성 바깥으로 이제 뺑 둘러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초록색으로 된 게 바로 이제 이 조닌 상공업자, 조닌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공업자가 이 무사들에게 이제 이 물자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 바깥에는 이제 이 농촌에는 농민이 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아래 마을, 이걸 이제 우리가 성하정이라고 이제 한자로 부르고, 일본말로는 이제 조카마치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일본 도시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오사카성 내부에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를 이렇게 이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6번 항목에 보면 한자로 조선 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병이라고 하는 말은 침략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군대를 보냈다,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축소시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로도 써 있는데, 조선 출병, 모든 다이묘에게 조선 침략의 명령을 내리고, 자, 히젠 나고야성까지 가서 지휘하는 한편, 히데요시는 그곳에 심심풀이로 노가쿠, 이제 일본의 전통 인형극이죠. 노가쿠를 연습하였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비전투원을 포함한 대량 사륙, 포로의 일본 강제 연행 등 조선 민중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었다. 이렇게 어쨌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87쪽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을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명나라의 상황이죠. 여기 왼쪽을 좀 묶어서, 자, 북노남해다. 북노남해의 화,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그리고 만력제 때 활약했던 장거정. 자, 장거정의 개혁 밑줄 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성법, 그 다음에 토지조사,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 일조편법에다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이 세금 제도는 이제 일조편법 기억하시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잡다한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일화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는 이제 지정은제라 그래서 이 지세에다가 정세를 포함시켜서 이제 은으로 걷게 하는 방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조편법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음 장 바로 이제 88페이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조선의 상황이죠.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붕당이 만들어지고 이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돼서 국론이 분열됐다. 그리고 이제 방납과 방군수포, 특히 이제 방군수포, 그다음에 이제 대립도 있죠. 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대신 군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국방력이 매우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밑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이제 이 기본적인 대외 관계는 4대 교린. 특히 이제 이 일본과 교린 정책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라고 하는 변방의 어떤 그 군사를 변방의 침략을 준비하는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삼포회란 직후에 설치가 됐었고, 나중에 이제 16세기 을묘외변을 계기로 그것이 이제 상설기구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이 16세기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 조총이 전래됐었고,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전투에 이용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자, 검지, 도량형 통일, 그 다음에 이제 도건몰 수령, 신분이동 금지, 그리고 이제 이 무사와 주원이는 조카마치에, 농민은 농촌에 거주하는 병농분리 정책을 실시했었다. 병농분리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